안녕하세요, 꽁따냥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워미터, 그 중에서도 아시오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파워미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오마 많이 들으셨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튜버 분들이라던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미 많이 리뷰를 하셨죠. 감사하게도 저한테도 아시오마한테서 리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리뷰를 요청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파워미터, 수많은 자전거 부품 중에 가장 발전이 빠르다고 할 수 있죠. 또한 가장 대중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 현재는 2021년. 파워미터는 어떤 위치까지 와 있을까요? 파워미터 전국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난세에 파워미터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리고 아시오마의 위치는 어디쯤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순서는 라이트 유저로 시작해서 일반 유저 그리고 코어 유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태리에서 택배가 왔어요. 손편지와 함께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배송 중에도 파손이 되지 않을 이런 구성과 포장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탈 수 있는 자전거죠. 그에 비해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는 파워미터. 서로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둘의 조합, 어떤가요? 이 둘 사이를 비전문가와 전문가로 나누어야만 할까요? 컴퓨터는 초창기에 전문가만 쓸 수 있었죠. 그러나 현재는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 안에 들어와서 항상 함께 다니고 있어요. 신박계 역시 몇몇 올림픽 선수만 쓸 수 있었던 물건이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의 손목시계에 들어와서 항상 함께 다니고 있죠. 이렇듯 일반 자전거와 파워미터가 달린 자전거도 간극이 커 보이지만 언젠가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하지 않을까요? 다만 가격과 호환성이라는 걸림돌이 있을 뿐이죠. 실내 스피닝 바이크, 여가용 미니벨로, 자전거가 여러 대인 집, 그리고 고정 로라. 이렇게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파워미터라면 어떨까요? 단 하나로 말이죠. 제가 이 제품을 받고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런 식이라면 파워미터라는 게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자, 이 제품이 과연 대중화가 가능할지 라이트 유저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리의 힘을 자전거에 전달하는 부품 중에 규격이 하나인 부품이 없어요. 자전거 페달은 다행히 규격이 하나죠. 이 페달의 규격은 로드, MTB, 미니벨로, 하이브리드, 심지어 스피닝 바이크까지 전부 동일합니다. 게다가 페달은 분해가 가장 간편하죠. 이걸 보면 결국 페달형 파워미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페달형 파워미터들은 충격에 약하다든지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페달형 파워미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선택하고 싶었으나 내구성 하나 때문에 망설여졌죠. 심지어 페달은 자전거에서 가장 충격을 받기 쉬운 부위잖아요. 다들 여기가 깔끔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하지만 아시오마는 충격에 특별히 약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은 다 이 안에 있거든요. 겉에 있는 이 페달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는 5만원 정도에 교체할 수가 있고 외부 충격에 민감한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초보자에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생각지 못한 혁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시오마는 조립에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8mm짜리 육각 렌치만 있으면 됩니다.
박스 안에 함께 오는데요. 저는 촬영을 위해 무지개 빛깔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왜 혁신적이냐고요? 체인링 파워미터는 아주 정확한 조인 강도로 체결해야 정확한 값을 출력했거든요. 게다가 페달 조립을 위해서는 엄청 큰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드물죠. 휴대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아시오마는 적당히 조이면 끝입니다. 손토크로 조여도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클릭 페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페달 어댑터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페달이 룩클린 호환용이기 때문에 룩클릭 전용 어댑터를 살짝 이렇게 가장자리를 좀 깎아서 가공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어댑터 높이가 있어서 고민이 해결됐죠. 자, 이제부터 미니벨로 마실 라이딩을 할 때도 파워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평페달 어댑터로 정말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클릿을 신고 나서는 실력이 늘었지만 여유를 잃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평페달 어댑터로 인해서 파워는 그대로 보면서도 여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호환성과 내구성, 편의성까지 있으면서 평페달로도 사용할 수 있는 파워미터라면 레이싱 및 훈련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하나쯤 달려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양발형이 정가 569유로입니다. 싸죠? 경쟁사 제품에 비해 저렴해서 이미 각종 리뷰 사이트나 많은 동호인들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외발 파워미터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이 정가 364유로가 됩니다. 이거는 ANT 플러스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를 지원해서 핸드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파워와 케이던스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의 몸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자전거에 흥미와 목표가 더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일반 유저편까지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편에선 조금 더 고급 주제로 나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파워미터가 왜 필요하죠?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고 싶을 때 현재로서 가장 뛰어난 훈련 도구인 거죠. 그럼 훈련 도구로서 파워미터를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잘 작동해야 되고 일관적으로 작동해야 되고 정밀하게 작동해야 돼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신뢰성, 일관성, 정확성이겠네요. 정말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죠. 저는 이 중에서 일반 유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신뢰성입니다. 파워미터에서 신뢰성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냥 막 굴러도 안 망가지고 세팅에 별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정확히 동작하는 것. 어때요? 이런 신뢰성이 없다면 정말 엄청 스트레스만 받을 거예요. 아시오마는 만약 사고가 나서 페달이 파손됐을 때도 중요한 센서 축은 멀쩡해서 페달 껍데기만 교체하면 된다고 해요. 이런 발상 어떤가요? 하지만 페달 파워미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민 벡터 시리즈는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혹독한 평가의 대부분은 신뢰성과 관계되어 있었죠. 자, 저 포드 안 부서지게 생겼나요? 과거 출시가가 200만 원이 넘는 물건이었어요. 결국 가민 벡터는 3가 나오면서 환골 탈태를 했어요. 제품 책임자가 벡터 3 출시 전에 한 말입니다. 이렇게 가민이라는 큰 기업조차도 신뢰성 있게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시오마는 페달 설계도를 보면 애당초 제품 설계부터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 비교해 볼까요? 이 외에도 아시오마는 충전 케이블조차 순간적으로 잡아당겨도 파손이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놀랍죠? 이쪽 분야에서 처음 들어본 기업인데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 물론이고 신뢰성마저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파베로라는 사람이 설립한 스포츠 전자장비 회사더라고요. 심지어 설계와 생산을 30년 동안 직접 해왔습니다.
짧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배터리 캘리브레이션.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파베로가 신뢰성이란 단어를 어떻게 대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교체할 수 없는 충전식 배터리와 교체할 수 있는 일회용 배터리.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좋나요? 예전에 저는 파워미터의 배터리 교체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시마노 파워미터의 충전식 배터리를 좀 싫어했었죠. 왜 싫어했냐고요? 근데 오래 사용을 해보니 단점은 찾기 힘들고 장점만 있더라고요. 파워미터 안에 들어가는 교체용 배터리는 대단히 매우 혹독한 상황을 겪게 돼요. 이 일을 실제 겪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시오마는 기판과 충전지를 아예 용접해버리고 이렇게 밀폐시켜서 넣으면 전자제품에 제일 안 좋다는 습기와 진동이 차단돼서 수명과 신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아시오마는 배터리를 1회 충전 시 최악의 조건에서 50시간 이상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500회 완전 충전, 완전 방전 사이클을 보장한다고 해요. 그러면 25,00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타도 7년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년을 타도 총 배터리 양의 20%만 줄었을 뿐 여전히 쓸 수가 있죠. 확실히 아시오마가 불리하죠? 근데 파베로는 접근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배터리 문제의 진짜 핵심은 레이스 도중에 배터리가 방전되느냐 마느냐 라는 거죠. 50시간의 런타임은 사실 자전거 타는데 충분하고 진짜 중요한 건 방전되기 훨씬 전에 방전까지 남은 시간을 명확히 알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코인셀은 제조사, 보관 사항에 따라 정확히 언제 배터리가 소모될지 명확히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일관된 품질의 충전지를 모아서 밀폐를 시키면 일관되게 방전 8시간 전에 붉은색 LED 알람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파워미터를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예요. 출발 전에 항상 자전거를 평평한 곳에 세워놓고 캘리브레이션을 하시죠. 이후엔 라이딩 중에 파워미터가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귀찮고 자주 까먹어요.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죠. 캘리를 자주 할수록 그 상황에 맞춰 더 정확한 파워를 측정하거든요. 심지어 일교차가 큰 날에는 달리는 중간중간 캘리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와, 너무 귀찮죠. 아시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색다른 답안을 내놓습니다. 자전거에 장착하러 가볼게요. 로드 자전거에 장착하러 가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캘리를 잊고 살아도 돼요. 겨울에 따스한 집에서 나오거나 일교차가 크더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라이딩 출발 전에 캘리를 하는 건 추천하지도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끼친대요. 왜냐하면 최초 캘리를 한 이후에는 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보정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식인데 중간에 캘리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리셋해버린다고 해요. 아시오마는 인간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실수를 최대한 막아서 데이터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주는 방법을 택한 거죠. 제가 느꼈던 이 파베로의 철학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자, 코어 유저분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장은 매우 고급 내용이에요. 자, 파워미터 선택.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신뢰성, 일관성, 정확성. 네, 신뢰성 중요하게 봐야 되죠. 하지만 코어 유저들이라면 어떨까요? 값이 정확해야겠죠? 파워미터 데이터가 미래의 모든 훈련 스케줄을 결정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일관성과 정확성을 또 굳이 구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총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총 2자루를 각각 쏴볼게요. 빨강 총은 이렇게 맞았네요. 파랑 총은 이렇게 맞았어요. 자, 여러분 어떤 총이 잘 맞는 총이죠?
남자분들은 한 번에 정답을 말하시겠죠? 네, 바로 빨간 총이에요. 왜 그렇죠? 빨간 총은 이렇게 총알 자국이 매우 조밀하게 형성됐죠? 파란 총은 총알 자국 사이가 너무 넓어요. 총알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표적에 이렇게 가깝게 맞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파워미터에선 정확성도 중요하고 일관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관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댄싱을 해도 시팅을 해도 혹은 원형 체이닝을 써도 타원 체이닝을 써도 파워값이 늘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자, 이제 파워미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파워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통찰력을 갖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을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혹은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페달링은 어떤 걸까요? 이건가? 아니면 요거? 제가 보기에는 이 페달링이 좀 괜찮아 보여요. 자, 모양으로 어떻게 잘하는 페달링과 못하는 페달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초심자의 팔자형 페달링이고요. 그 다음은 중급자의 땅콩 페달링, 마지막이 엘리트 선수의 소세지 페달링이라고 해요. 뭔가 서로 붙지 않고 멀리 떨어질수록 원형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을 다시 봅시다. 이 땅콩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페달의 속도예요. 자, 여기서 보면 1시에서 속도가 느리고 4시 반에서 가장 빠르다는 걸 말하죠. 이후 5시가 넘어가면 속도가 줄 수밖에 없어요. 발이 뒤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서 끊겨야 되는데 반대쪽 발이 이어서 밟으니까 다시 가속이 되는 거죠. 즉, 초보자는 페달 하사점과 상사점일 때 완전히 페달링이 끊어진다는 걸 말하고, 잘 타는 사람일수록 그 부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형 페달링에 가깝다는 걸 실제로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빨간 그래프가 의미하는 걸 완전히 아셨죠? 페달링 중에 페달의 특정 위치에서의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이 뒤에 있는 이 회색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페달을 밟았을 때 특정 위치에서 페달이 돌아가려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웠죠? 원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접선 방향의 힘 성분만 유효해요. 그래서 이 회색 그래프는 페달 특정 각도에서 접선에 해당하는 힘만 나타난 겁니다. 이 그림의 페달링에서는 1시에서 2시 방향에서 실제 페달을 회전시키려는 가장 큰 힘이 나오는 걸 보여줘요. 이제 파워를 계산해 볼까요?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파워는 1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아니에요. 힘을 나타내는 단위는 F, 토크예요. 힘을 주어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그때 일을 한 거예요. 자전거로 얘기를 하면 페달에 토크를 줘서 자전거가 이동을 하면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 회색 그래프를 토크 그래프로 봤습니다. 그리고 페달이 이동한 거리를 빨간 그래프로 봤어요. 그럼 여기서 와트를 구하고 싶으면 이를테면 1시라면 자, 직선을 그어볼게요. 이 직선에 위치한 속도 크기 그리고 접선 힘의 크기, 이걸 두 개를 곱하면 W, 와트가 나옵니다. 파워미터는 페달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이런 계산을 초당 수백 회의 속도로 쉬지 않고 수행합니다. 자, 하나 더 언급할 게 있어요. 와트는 여러분이 단순히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가 아니에요. 결과를 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을 크게 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실제 결과가 0이라면 와트는 0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즉, 최대 힘은 1시에서 2시에 주어졌지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1시에서 2시는 최대 파워가 나오지가 않아요. 반면 4시에서 5시에는 최대 속도가 나오지만 힘은 적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대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 파워는 힘과 속도를 적당히 균형을 이루는 3시 근방에서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보면 페달 속도, 페달에 가해지는 토크, 페달이 하는 일, 이게 전부 엇박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크게 발생을 할까요?
네, 이를테면 무겁게 댄싱을 하거나 혹은 어필을 느린 케이던스로 꾸역꾸역 오를 때도 비슷한 상황이 될 거예요. 또한 페달링을 잘 못하는 사람도 원형이 아닌 팔자가 될 테니 엇박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외에도 타원형 체인링이 있어요. 타원형 체인링은 그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서 힘과 속도가 특이하게 엇갈리거든요. 이제껏 말한 방식이 아시오마의 방식이에요. 자이로 센서가 내장돼서 현재 페달이 위치한 곳, 위치한 곳의 속도, 위치한 곳의 힘, 이 모든 정보를 다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파워미터는 현재 페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즉 초보자와 선수의 페달링이 이토록 다르지만 대부분의 파워미터는 그걸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케이던스 자석을 필요로 하죠. 즉 페달이 한 바퀴 돌았다 라는 신호만 받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 한 바퀴 돌 때마다 체크를 해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린 평균 속도만 알 수 있어요. 즉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페달링의 평균 속도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변화무쌍한 빨간 그래프의 속도 대신 이 파란색 선의 일정한 값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관성 있는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정확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아까 말했던 무겁게 댄싱하거나 경사가 심한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페달링이 좋지 못하거나 페달링 속도가 왜곡되는 타원형 체인링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실제 대부분의 파워미터들은 평소 1%의 오차에서 최대 4.5%의 오차로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댄싱할 때는 파워미터 값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자, 이제 파워미터에서 일관성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으셨죠? 그리고 이런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뛰어난 온도 보정이랑 진정한 시측지를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정도일 텐데요. 아시오마는 이 두 가지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정확성 역시 중요하죠.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추정 프로그램을 써서 전략을 도출할 때 정확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떡하죠? 이건 아시오마 앱이에요. 초기 화면에서 페달을 연결한 후 세팅 탭에서 파워 스케일 팩터 무려 위아래로 0.1% 단위씩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코어 유저를 위한 챕터도 이제 끝났습니다. 아시오마가 매력적인 부분이 참 많죠? 저는 일단 그렇게 느꼈는데요.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사실 아주 길게 사용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으로 단점으로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바로 Q팩터. 이걸 따지는 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죠. Q팩터는 두 발 사이의 거리로서 크랭크와 페달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건 표준 룩 클릿이에요. 그리고 아시오마는 이 부분 때문에 Q팩터가 커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비교해보면 육안으로 봐도 대단히 비슷해 보이죠. 실제로 재봐도 거의 같습니다. 측정해보면 아시오마가 54mm가 진짜 나오고요. 룩클릿은 53mm 정도인 것 같네요. 즉 일반 사용자분들은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워미터를 핸드폰하고 연결할 때 제품이 저절로 등록되는 방식이거든요. 그 이후에 핸드폰 앱에서 내가 소유한 파워미터 정보로 바로 AS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편한 방식이고 잘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유저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부분이겠죠. 이게 국가별 또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덕택에 아시오마를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